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실적 장세는 그 기반이 뭡니까? 경기요. 예, 경기가 받쳐주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1.7% 이 금리가 2%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지만 네네. 어느 시점부터는 정지가 되고 오히려 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하이힐드 펀드, 하이힐드 채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정크 네네. 펀드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근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일단 그런 하이힐드 채권 금리도 상승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신용이 안 좋은 데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여주신 자료로는 현재까지는 이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 상승 추이가 별로 그렇게 우려할 네, 만하지 않다. 안정적입니다. 네, 이 안정적입니다. 얘기신 거고. 네네. 근데 만에 하나 채권 금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좀 확 튀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위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위험실업입니다. 네, 위험실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하이힐드 투자는 뭐 보수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왜냐면 약간 그 위험 성향이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적 장세, 여름이라는 기간 동안에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때는 그러면 왜 할 수 있냐면 부도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건 등급이 낮은 채권에게 위협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상쇄하는 실적이 뭐냐면 이 실적이 독특한 한 중소기업 한 군데의 문제라면 그 회사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실적 장세는 그 기반이 뭡니까? 경기요. 예, 경기가 받쳐주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하이힐드 그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확 커진다면 그래서 모브지수 같은 그런 지수들이 갑자기 한다면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금리가 올라갈 때 실적이 더 올라가면 실적 장세인데 금리가 올라갈 때 이익이 못 따라가면 비용은 증가하는데 이익이 못 따라가는 거라서 이건 긴축 효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축이 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중국. 왜? 딱 똑같이 하이힐드처럼 신용이 낮고 부채가 많고. 그러니까 부채 이 금리에 취약한 의미에서 하이힐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세요. 다만 경기가 받쳐줘서 그 부도율이 낮아지는 그런 여름 딱 고장세에서만 불안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그래서 저희도 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 역사 어느 때보다도 채권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금리가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업사이드로 이렇게 가면 채권은 손해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약간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뭐냐면 네. 시장은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은 반대로 채권 시장은 금리가 이제 인하가 돼야 좋아지는 건데 점점 상승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쪽 자금이 더 주식 시장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캐서린 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 금리가 만약에 1%가 아니라 2%가 된다면 네. 미국 금리가 당연히 이건 메리트가 발생한 거니까 유럽에서 일본에서 돈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래서 국채 수요는 그래서 나오거든요. 전에보다는 현저하게 이익이 높아졌으니까 그 금리 금리가 수익을. 그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2%를 보고 국채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국채 수요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맞습니다.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금 같은 거 못 삽니다. 죽었다 깨나도 채권밖에는 못 사게 돼 있어요. 안전하다고 만약 포트폴리오 가져가려면 그럼 채권은 어떤 모순이냐면 아무리 채권이 비싸도 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2%를 주는데 일본 걸 사는 것보다는 미국 걸 사는 게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겠지만 개인들은 2% 보자고 그것도 사실 2%가 아닌 게 채권이 인기가 생기게 되면은 이 2% 이자도 나오는 게 아니 값을 비싸게 사버린 거라서 뭐 그런 걸로 볼 때 그 레이 달리오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헌금이
그 쓰레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채권은 이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제 채권의 값이 너무 폭등해서 사실 채권도 테슬라 말하는 것처럼 버블이다. 사지 마라. 이런 의미에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시장을 딱 봤더니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금리가. 그러면은 사실 채권 이렇게 명목 써 있는 뭐 LG 화학 그래가지고 1년 뭐 3년짜리 몇 프로 이런 거는 들고만 있으면 손해가 없지만 채권형 상품은 그 안에 있는 채권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만 간다면 채권에 대한 투자는 할 게 아닌 거죠. 진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년물 샀는데 그 1%만 올라가도 그 10%잖아요. 바로 그 순간 1% 올라가는 순간 10%의 손실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듀레이션이 10년만 해도 꽤 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이냐면 한국 30년 국채를 그때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 때 경험한 겁니다. 제 옆에 분들 이제 다른 증권사 분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 당시에 한국 30년 국채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정말 장기채네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라가겠지만 한국은 안 올라간다. 2013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막 그렇게 PB들이 얘기해가지고 사셨어요, 고객들이. 3개월 만에 20% 손해보셨어요. 듀레이션이 18이거든요, 30년 국채는. 듀레이션이 18이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장기채를 사는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선택의 그 선택지가 주식 쪽으로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일각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2%, 뭐 명목금리로 네네.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예를 들어서 2%다 혹은 뭐 3%다. 네. 그 수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3%를 넘어선다 혹은 실질금리가 3%를 넘어선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평균 배당률을 상회한다. 이럴 때는 이쪽이 확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당연히 어떤 자금들은 좀 더 안전하면서 3%를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배당률,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배당을 위주로 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주로 뭘 하냐면 리츠의 배당 지수를 비교합니다. 부동산 리츠. 네네네. 왜냐하면 걔는 훨씬 더 배당을 90% 이상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어느 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리츠 기업은 반드시 90% 이상 배당합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리츠로 비교를 하는데 아직까지 리츠 배당 지수가 그 주식의 그 프리미엄, 주식으로 보장되는 그런 수익에 비해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2%, 저희가 2%를 예정해가지고 돌려봤더니 2%, 지금 시중금리 2%를 갖고도 리츠가 더 우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까 로테이션 얘기를 한 것도 당분간 이만큼의 갭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10년물 금리를 어디까지 보냐면 한 2%까지 정도 보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조건 금리가 그냥 쑥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요번에 다트 프라시라 그래가지고 연준 FOMC 회의 때 연준 위원들이 더 롱거런이라는 중립금리를 발표합니다, 항상. 이게 요번에 변화가 없었어요. 2.5거든요. 이게 30년물 금리의 상단을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도요, 위가 딱 어느 정도는 막혀요. 이게 중립금리 개념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네, 올라간다. 뭐 2%, 3%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 3%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세 가지 구성 요인 중에 기대 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서 왜냐면 2분기에 인플레이션 4도 찍을 수 있거든요. 기저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얘까지 합치면은 명목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부분은 빼고 생각해야 실제 가치죠. 실제 금리고요.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금리를 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한 2% 정도까지를 상단으로 10년짜리를 봤을 때, 채권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츠의 배당 매력이 아직 밑도입니다. 주식의 매력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이동하는
금액이 크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1.7%이 금리가 2%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지만 네네. 이것이 그 이상 뭐 2.5, 3%, 4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네. 어느 시점부터는 정지가 되고 오히려 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하고 나면 금리는 항상 다시 내리긴 했었습니다. 보시면 Y2K 때,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때 똑같이 저렇게 기본적으로 그 텐트럼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을 때 금리는 급하고 강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리고 나면 반드시 내리긴 했고요. 지금 2%를 넘어서 더 3%를 못 갈 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구간마다 이 금리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차례차례 발생하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면으로서는 저는 일단 올해 지금 뭐 당장 지금 연준에게 바랬던 그런 결과물도 안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펀더멘털 요인들이 금리를 더 올려놓을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뭐냐 이거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시적 장세 관련된 그런 흐름이라면 결국 주식시장은 결국 그거에 대한 회귀가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실적으로 그거를 확인하는 4월 중순쯤 되면은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아 그렇구나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 거구나 라고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르던 금리도 다시 이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4월 뭐 중순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시장은 계속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뭐냐면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국면까지를 끝까지 계속 그 확인을 하려는 쪽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이런 논리들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작 혹은 한 발짝 정도는 앞서야 된다라는 면에서 과거의 경험과 지금 펀더멘털 지표들을 같이 조합해서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진 그런 부분이고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그냥 갑자기 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든 확신인데 작년도 11월부터 리스타킹 얘기는 계속 드려왔고 지난달에도 와서 미국만 좋아질 경우에 금리 텐트럼 같은 현상들이 중국에서 먼저 나타날 거고 이런 얘기들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 단계 관전 포인트들을 갖고 확인을 해왔더니 지금 시점에서 제가 확신을 갖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미국은 실적 장세로 인해서 금리가 정당화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4월 중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시장은 그 실적들을 보면서 안심하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적응해 근데 그럼 그 전까지 계속 이 금리가 뭐 1.7에서 또 1.8, 1.9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은 상당히 빠질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이 빠진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강한 충격은 오늘 끝난 장처럼 나스닥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오늘 제가 뭐 기술주가 왜 금리에 민감하냐 숫자로 조사했더니 1.5배 정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나 이런 쪽에 비해서 1.5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 숫자를 조사를 해보면.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실적을 가져와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술주 입장에서는 미래를 당겨와서 할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면은 어찌 보면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이것도 항상 시장은 지나쳐 오르고 지나쳐 빠지는 것처럼 강하게 반영했으니까 늘 지금과 같은 강도로 반영하지는 않을 거고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좀 크게 반응했던 이유는 전날 안심 국면이었다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걸로 보여져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도 똑같이 나스닥이 어떤 그 갈등 국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스트레스 국면들이 있어 왔지만 이 밑에 그 상대 강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대 강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과 S&P 500의 상대 주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금리에 민감한 정도를 말한다면 그 S&P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이 민감하게 부분은 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익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상대 주가로만 보면 나스닥이 우월하게 올라가는 면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제 어떤 성장주를 투자한다고 할 때도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올라내려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그 산업이 가진 가치를 뭐 2년, 3년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면서 지금 중간에 흔들릴 때는 혹시 또 더 투자를 하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투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저 S&P 500이라고 말하는 가치나 경기 민감주는 좀 짧게 봐도 되는 거라면 나스닥 쪽들은 타임 호라이즌이 좀 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같은 평면에다 놓고 보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스트레스는 더 높고 그 현상은 질문 주신 것처럼 당분간 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면 아주 그 단순한 그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조정 기간 어쨌든 그 상승 쪽에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어떤 섹터의 주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 영원한 법칙인데 많이 빠진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기업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하시거나 추가 매수하는 분에게 적자 기업을 과감하게 투자란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이익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이익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가까운 예를 들자면 업종으로 말하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겁니다. 전기차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미래의 산업, 성장성을 보는 산업이었다면 작년도 뭐 바이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탄소 제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 섹터 자체가 이제 확 앞당겨져 버려서 올해는 본격적인 그 침투율을 채우는 그런 기간이 됐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요번 스트레스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기차는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크 관련된 그 혁신 기업 관련된 투자들이 뭐 시장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뭐 테슬라가 그렇게 빠졌으니까 그렇죠. 아크가 그렇죠. 아크에 이번에 실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걔만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타임 호라이즌 아크는 5년을 갖고 있거든요. 5년을 타임 호라이즌. 그 ETF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런 어떤 시간에 맞춰서 본다면 이번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더 많이 떨어졌기 ETF 때문에. 아크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가 뭐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이번에 좀 폭이 크게 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그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는 거라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러 차례 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곱씹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설명을 좀 쉽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우리 장 대표님 만나고 나면은 제가 주름이 하나씩 늘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쉽게 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니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네. 일단 점검해보는 내용 자체가 워낙 그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깊하게 그냥 네. 아주 깊숙이 우리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지를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현상을 가지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익숙해 있는데 쉬운 게 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원인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시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계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